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1장 여성복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여성복지의 개념과 발달 배경. 두 번째로, 여성 문제와 여성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여성복지의 그 대상과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의 개념입니다. 그 여성복지라는 것은 여성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충족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 목표인데, 여기에는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는 모든 여성이 포함된 것입니다. 즉 여성복지라는 것은 그 여성만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여성들의 어떤 미혼모라든가 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또 가출 여성, 근로 여성, 저소득 여성,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과 같이 요보 여성은 물론이고 또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 남녀 그 차별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임금의 어떤 차별도 받고 있고, 또 승진이라든가 이런 채용 이런 데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존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요보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 모든 분들의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나 민간 이런 데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복지라는 것은 그 여성만이 가지는 그런 임신이라든가 또 출산 또 및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복지를 따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죠. 더구나 산업사회가 굉장히 복잡화가 되고 대규모화 되고 또 다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르는 사회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따르는 가출 여성이라든가 또 늘어나는 이혼율, 또 근로여성의 차별 문제, 또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빈곤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여성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따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그래서 종래에는 여성복지가 주로 요보되는 여성, 빈곤이라든가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폭력에 시달리는 특별한 그런 요보 여성들한테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국한되는 그런 자녀적 복지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반 그런 여성의 인권 문제, 또 복지 문제,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돕는 여건 조성, 또 성차별 철폐 운동이 확대돼 가면서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되는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복지 이 상태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고 또 그가 가진 능력이 평등이 기반이어서 제한 없이 개발되고 개발된 능력 같은 거는 그런 사회 제부분에서 차별 없이 활용돼 가지고 여성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또 여성들이 이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보장되고 하면은 여성에 대한 뭐 인간다운 삶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성 복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 가부장 그런 의식에 젖어서 여성을 차별하고 이런 그 사회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고 그래 된 것이 현대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사회의 각 계층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여성을 그래 보호하게끔 되어 있죠. 아동보호와 함께. 그래서 그런 여성과 남성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삶, 또 남성과 여성이 또 서로 평등한 가운데 그런 그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수동적인 위치로 정태적 개념에서 보다 이제는 적극적 동태적 사회복지로 획기적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그게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구미 각국에서 여성의 경험과 상황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구성하라는 노력이 일어났고요. 또 여권 신장운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상호 관심, 또 비판적 의식, 또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라는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한 과정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방법론, 또 기술적인 강점 접근과 역량 강화 이런 접근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음의 평화와 삶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정책을 포함한 이런 변화 이런 것이 다 포괄해서 여성복지 개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그러면 사회적 배경 요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성복지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세계화로 이제 표방되는 그 세계 각국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여성에게 새로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 인력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그 남녀 평등 이념, 그 제도가 좀 수월하게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그
여성 개발원에서 그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어떤 만족스러워진 상태를 의미하며 그런 가부장적 가치관, 이런 여기에 또 기초를 둔 이런 법이나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성 정책이 확장되는 가운데 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시적인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는 우선 가족법이 개정됐죠. 또 남녀 고용평등법, 또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생기는데, 이게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교재는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2014년 5월 28일로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칭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획기적인데요. 일반 가족법 개정 그런 호주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거 좀 획기적이지만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이런 거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할 역할이 많은데요.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또 그런 추진에 따른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 조사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표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조정도 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양성평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그렇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이 또 있는데요. 이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종 제도들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이른바 성인지 교육이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체 소속 공무원한테 실시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이러한 포함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 보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 성평등 지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도록 그렇게 법에다 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다가 이제 21조에 규정해놨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하기 전에 어떤 그런 위원회의 어떤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거 할 경우에는 그 특정 성별 위촉 직원 수가 110분의 6,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금 잘 이행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해놨던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직종, 직급, 고용 형태별로 남녀 직원 현황, 이런 걸 이제 고려하고,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또 남녀 직원 근속 연수 현황, 승진 대상자 중에서 남녀 승진 비율,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이래서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에 여성,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다 규정해 놨는데요. 이것도 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는데요. 요거는 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앞에서 하면은 좀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후속 조치로 설명하고, 또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 인력 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거는 하나 더 드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문제의 개념에서 여성 문제와 여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 조직 내에서 여성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하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하고, 또 여성이 모든 사람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 사회의 유효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 여성이 각 방면으로 자기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문제, 그죠? 또 여성의 인간화를 저해하는 사회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 문제, 여기 이제 크게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여성의 문제하고 요보호 여성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여성은 가정의 종속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어떤 종속됨으로써 유무형에 의한 여성들의 그런 폭력으로 인한 또 피해, 이런 게 있고, 이 폭력이라는 거는 꼭 뭐 신체적인 이런 폭력뿐만 아니라고 정서적 억압이라든가 또 언어 폭력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성 학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성적 학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종속되고 또 가사 및 육아를 여성들이 일차적 책임 전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가 들어서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직장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안일이라든가 육아, 아동 뭐 이런 양육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1차적 책임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 이거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상당히 힘들죠, 그죠? 물론 뭐 요즘 좀 남성들이 이런 현실 인식을 잘 이해를 해서 스스로 알아서 가정일도 도와주고 육아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사노동. 가사노동을 정당화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낮게 쳐준다 이거죠. 근데 그런 가사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높게 해줄 필요가 있고, 정당한 그런 대우가 필요하다. 또 요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남성의 부재, 뭐 사별이라든가 뭐 이혼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남성이 이제 없을 때, 또 부조화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차게 되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식 양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여성 문제로 상당히 대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요보 여성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환경 부적용 문제, 또 욕구 불만, 또 불안, 이런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또 이 장기적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과 그 가정에 대해서 그런 뭐 해체라든가 이런 그 치명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런 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사회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따른 여성 정책과 여성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떤 그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가지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좀 이루자, 그런 국가 정책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인데, 어떤 기본 목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또 사회 참여 확대, 또 여성 복지 증진, 이런 게 기하는 것인데요. 요 세 개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에 잘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복지 정책은 그럼 뭐냐? 여성 그 사회 복지 정책 가운데 여성으로 대상을 한 정책인데요. 사회 복지 정책 가운데서 나온 건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 문제, 앞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결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형성한 정책으로, 예를 들자면은 보건의료 정책, 그 다음에 교육 정책, 또 문화 정책, 노동, 뭐 이런 여러 복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 여성이라든가 또 모자 가정, 부가 이제 부재한 거야. 그 다음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런 것도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또 미혼모, 날로 늘어나는 미혼모들, 또 성매매 여성, 가출 여성 대상, 이런 데서 취약계층이 있는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로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여성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복지 정책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성의 이제 어떤 그러한 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어떤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과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의 향상인데요. 우선 돌봄 노동 부담 경감으로 보육 정책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이런 게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생김으로써 여성들이 어떤 가정에서 노인들을 부양, 요양을 많이 맡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사실. 또 빈곤 해소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직업훈련, 취업 발전, 육아 및 의료 지원 심리상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또 여성의 인력 개발과 사회 참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청년 여성 대상 능력 개발 취업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능력 개발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 사회 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조치가 있고요. 다음 모자 가정보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 복지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고요. 또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또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 있고요.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이 있고 가정폭력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의 증진 과제로서는 여성이 처한 근본적인 그 장애적 요소를 불식시킨다. 그 다음에 여성 문제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죠? 또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 시급이 요청되고 있는 취약 여성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를 그런 영역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 모사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그런 사유 앞에 조금 말씀드렸죠. 그런 사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그런 그 편모와 18세 미만의 아동이 함께 살아가는 가구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여성복지의 의의가 가지고 있고 또 아동복지의 의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는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죠? 우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경제적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업활동 이런 것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또 사회적 지원의 감소 및 사회활동이 또 위축되고 그죠? 가족 구조상의 기능적 결함에 오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도 대두가 됩니다.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당히 그런 모자 가정의 경우에 상당히 반항심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복지 서비스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근거해 가지고 생계급여도 하고 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시설보호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또 모자 세대에 대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급여 내용을 보면은 생계비라든가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직업 훈련비, 또 모와 아동에 대한 직업 훈련과 취업 발전 그런 모자 복지 시설의 보호 등이 있는데요. 하여간 모자 가정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제를 좀 세세히 파악하고 또 과학적으로 좀 파악하고 해서 그런 적절한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혼모.
미혼모는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 분만한 여성과 또 이 기혼자가 이혼 별거 과부의 상태에서 법적이 아닌 그런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처녀, 임신하거나 또 처녀의 혼전 임신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수없이 발생하는 기한은 경제적 요인이나 가족 해체 등의 산물인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미혼모에게서 출생되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가 모두 이제 사회 문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부정한 성행위 이런 것 같은 거 임신됐을 때 원하지 않는 임신, 그죠? 또 뭐 이런 거를 하고 이랬을 때 이런 그 부정한 그런 성행위로 해서 사회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을 그런 이탈했을 때 임신 회로 인해서 또 임신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거나 또 정서적 교육적 그런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가지고 아동 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아동의 그 법적 지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생아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개연성이 있겠죠. 그죠? 사회적인 그런 냉대, 그죠? 차별.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자칫 잘못하면은 영양실조가 되거나 급기야는 뭐 유기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죠. 생명경시현상도 있고. 또 설사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사생아라는 그런 그 딱지로 붙여가지고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이런 냉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고아라는 이름으로 그런 그 수용보호시설에 가거나 또 다른 가정에 입양되기도 하잖아요. 뭐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혼모에 대한 그 서비스로 미혼모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좀 조치가 필요하고 또 사후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또 상담 서비스를 좀 실질적으로 하고 또 이런 뭐 성교육 이런 것도 좀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성상담도 확대하고 이 청소년 유해 없어요를 또 근절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 이런 데 대한 합법적인 임신 중절 수술 허용하는 방법이 또 강구해야 되겠죠. 요즘은 뭐 금년 1월 1일부터 낙태가 합법화됐죠. 그래서 물론 뭐 생명도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대체 관련법이 완성은 아직 안 됐는데, 하여간 이런 미혼모 이런 발생 이런 데 대해서 건전할 수 있는 또 보살필 수 있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여기 사회적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수입을 유지시켜준다. 경제적인 문제죠, 그죠? 경제적 문제를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를 제공해준다. 좀 막상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도움이 필요하죠. 산전, 산후의 진료라든가 직업 상담 등을 통해서 이들 미혼모가 사회에 적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심리적 치료는 전반적인 이제 정서 문제를 다뤄가 자아 분열을 막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좀 조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 자아 개념 등 임신, 출산을 위한 전반적인 정서 문제를 다뤄줘가지고 자아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건전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상담보호는 주로 민간 입양기관에다 맡겨왔는데요. 근데 민간 입양기관에서도 미혼모 문제는 좀 관심을 덜 보였습니다. 주로 사생아 보호에 관한 관심에 집중되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혼 여성인데요. 이혼도 이제 현대사회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남녀 평등 사상 영향을 인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불만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남녀 누구나 이제 해결책으로 이제 이혼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이혼율이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이제 황혼 이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을 경우에 문제는 이혼모 가정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주로 이혼을 해서 편모와 자녀만을 이루어진 가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그런 교육, 이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죠. 그 가정 문제라든가 대인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그런 생활 수준,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이혼 과정 동안의 긴장으로 발생되고, 이 또 신체적 건강을 상당히 악화시키죠. 심리적으로 이혼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폭력 문제, 그 별거 문제, 또 법적 문제, 이런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그 양육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 아동들이 자녀들이 그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도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많은 그런 지원이 필요해야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지 않습니까? 반대로 독립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여성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자아 상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덜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아동보다 남자 아동들이 이제 반항적이고 일탈적인 그런 변화되게 쉽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부모 역할 양식은 보다 더 권위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그의 아버지와 분리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녀 양육과 직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초게 되겠죠. 그래서 이혼관계의 어떤 대인관계 문제, 고립감 이런 같은 경우는 심각하기 때문에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차원의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이 피해 예상입니다. 이런 것도 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또 엄연히 또 현존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이런 같은 경우 뭐 실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뭐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그런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이 손상을 가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신체적으로 뭐 때리거나 뭐 구타 또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또 그런 신체적인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모욕, 또 경제권 박탈 등 언어적, 심리적 형태 이런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게 뭐 여성 복지를 다루니까 뭐 꼭 뭐 예 그 뭐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만 상정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 부부 폭력 중에서는 그 통계를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가정 폭력에서는 주로 여성 복지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걸 주로 다루는데 하여간 그런 신체 또 언어 심리적 폭력 이 상당하다 이죠. 또 강제적인 성행위, 이 가학증 같은 성적 형태 이런 것도 여성들의 어떤 자존심을 짓밟고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죠. 상처가 대단합니다. 또 재산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형태. 이것도 일종 협박이죠, 뭐. 그죠? 이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가정 폭력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그리고 이런 같은 거 폭력이 또 실제적 폭력 뭐 하면은, 뭐 언어적 폭력, 뭐, 이 재산이나 기물 파괴 이런 게 동시에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연관돼가지고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경험하는 피해로는 그 신체적 증상, 그런 고통, 또 자존심 손상, 수치심, 정서적 억압, 또 불안, 긴장하고 이게 이 정신 그 신체적 증상이 이렇게 발생될 소지가 많죠.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그런 이혼 이런 문제로 연결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 체계를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제 대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여성행화 있고, 또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긴급전화라 가지고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 전화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그런 법률을 조금 보면은,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신고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또 피해자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요. 또 법률 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그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이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66 아까 긴급 전화가 있는데요. 이때는 피해자의 이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 관련 기관 시설과 연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을 하고,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 구성원, 뭐 여러 이제 아동 뭐 있겠죠. 임시 이제 보호를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소에서는 그 상담하고, 또 그 가족 요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긴급을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 보호를 하고, 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로 이제 인도를 또 하고요. 넘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폭력자에 대해서 고발 등 법률적인 이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대한 변호사협회, 또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을 하고요. 또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이런 것도 하고, 또 교육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호시설도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에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가지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뭐,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리고 보호시설의 종류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에는 우선 단기 보호시설이 있고, 또 장기 보호시설이 있고, 외국인 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단기 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또 장기 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외국인 피해자 등을 위해서 외국인 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합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년 범위 내에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시설 입소 대상은 누구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죠? 그 밖에 이제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지금 한 사람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런 폭력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는 한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입소 대상이라 되죠.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지자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이런 데 대해서 교육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법경찰 관리는 가정폭력 범죄가 만약 신고가 됐다. 접수된 때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도록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좀 늦게 가가지고 이미 범죄가 발생된 후에 이런 관리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폭력 현장에 지체 없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출동한 만약 사법 경찰 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그 장소에 출입해 가지고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사법 경찰 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동해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라든가 또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폭행입니다. 성폭행으로도 이거는 뭐 개념은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라는 거죠. 또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협하는 행위, 압력을 가한다 이거죠. 또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 이런 게 다 성폭행 개념이 들어가고요. 요건 뭐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게 가해지기도 하는데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그런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 성폭력 실태는 사실 이게 수면 하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좀 창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범죄 신고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반면에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력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 성폭력 사건이 다른 범죄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은 그러한 그 사건 자체로 그러한 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강간뿐만 아니고 주행, 성적 희롱, 어린이 성학대, 윤관, 이런 강간 이런 거 말할 수 없죠, 그죠? 언어적, 정신적 폭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성매매에 비해서 또 살펴보면은 윤락행위인데 타락하여 몸을 버림으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요. 사실 매춘이죠, 매춘, 그죠? 그리고 윤락행위는 이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는데,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죠. 폐지되고. 그래서 성매매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성매매라 하면은 이제 불특정을 상대로 금품 뭐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그런 성적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도 되지만은 성매매 알선, 이 성매매를 알선 권유 또 유인 강요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장소 제공해도 됩니다. 또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라든가 또 토지라든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매춘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성병 관염과 신체적인 학대 이런 건강 문제, 또 수입이 중간 촉매자에서 착취당하는 사회적 문제, 또 퇴폐 문화의 심화, 또 국민보건의 침해, 성도덕 물란이나 성범죄의 증가, 이런 그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도덕성과 건강성을 상실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통제를 그래 하는데요. 그 보면은 우선 그 원인은 뭐 성매매 여성의 개인 및 가족과 관련된 요인과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요인은 뭡니까? 정신적, 도덕적 타락, 정신적, 심리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고, 가정생활의 문제, 또 문제가정,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의 배경과 그런 가정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 사회문화적 요인은 어떻습니까? 도시화, 성의 개방 풍조, 향락 추구의 사회 분위기, 이런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또 남녀 간의 불평등한 경제, 사회적 제도, 이런 데 기인한다. 이게 사실 뿌리 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통제 형태는 뭐 이 세계 각국에서도 그런 다른데요. 다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형벌을 가한 사회에 있고, 또 성매매 행위 금지 입법은 제도화되어 있으나 직접 형벌은 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부수되는 행위만 처벌하는 사회에 있고, 성매매 행위를 제도적으로 공인해 가지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 한하여 인정하고 그 외에는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사회, 또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 제약을 가하지 않는 사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지하는 나라가 있고 또 규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폐창국이라는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의 필요악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 병리를 보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와 자립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에 95년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쌍벌 규정, 그죠? 또 벌금 액수를 강화했고 징역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행형을 강화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또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이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이 이제 많은데 주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뭐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가족과 또 경제 상황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조건을 선택해서 결혼 이주를 해서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문화적인 차이하고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의 문제죠. 그런 그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우선 언어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종교적 이런 걸 해서 오는 분들은 그런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을 미리 이제 다 시키고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대부분 이런 그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그 폭력이라든가 나중에 다시 이혼도 하고 또 아동 양육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언어 소통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용어 같은 경우도 이주 여성이라 하면 안 되고요. 이주 여성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도 있고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 이런 아우르는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이래야 맞습니다. 혹은 또 결혼 이민자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또 되고 혼인 수급의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 이제 총각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국제 결혼이 사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24,000건 정도 있었다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한 15,300건 정도 됐는데 아마 좀 줄었습니다만은 이 앞으로도 이게 또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문제로는 아까 조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폭력 상습적 구타가 있고 또 성적 학대와 인격 모독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빈곤의 문제, 한국 사회의 이 적응의 문제, 이런 편견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또 임신 출산의 어려움과 육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결혼에 따른 한국 사회 평균과 몰이해 또 신분상의 불안 문제, 이런 체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12조에 보면은 어떤 그 다문화 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그런 강화 대책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들어서 각종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그런 기본 계획 이런 거를 수립 추진하는 것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육도 하고요. 또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지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 설치 확대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전문 인력도 또 많이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서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양성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장 여성복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 퀴즈를 부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은 무엇인가입니다. 퀴즈를 이러는 시스템에다가 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복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